네, 계속해서 이어서 28조 하단 부분 단락이죠. 그래서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멸 후에도 이렇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물권적 권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이만큼 용익물권을 설정을 해주면,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전세권자가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용익물권은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즉 부동산 소유자들이 일일을 설정해주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별로 많이 이용되지 않는다. 너무 강해지니까. 또 빌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등록세 등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물건 사용에 관한 채권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취하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논의를 부동산에 한정을 한다면 대부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세권 등기의 건수는 법원 통계로 14만 2천여 건 정도 된답니다. 그랬을 때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관계의 총수에 비하면 실로 미미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한정된 기간 동안 주택 등의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이 되겠죠. 뭐 임대차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는 건축 용구와 같은 동산을,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 이걸 차임이라고 하죠. 그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그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민법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예상에다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633조를 보시면 차임의 지급 시기라고 제목을 정하고, 이거는 이제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거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임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이제 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대지, 이거는 매월 말에, 그리고 기타 토지, 기타 토지는 매년 말에, 그리고 조문 형식을 보면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차임을 연초에 아니면 월초에 줄 수는 없습니까? 내지는 차임 대신에 뭉칫돈을 주고 목돈을 주고 그 이자로 차임에 가름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문 자체에서 보면은 마치 차임 같은 경우에는 동산 등은 매월 말에, 기타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위반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이와 달리 약정을 하더라도, 즉 매월 초라랄지 달리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그러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임의규정의 정의는 보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임의규정, 그것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주로 예정하고 있다 내지는 예상하고 있다, 이 표현은 지금 우리 조문에서는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꼭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가 이 633조 조문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약 단초에 뭉칫돈을 한꺼번에 주고 그 이자 상당액으로서 대가의 차임에 충당하는 방법도 허용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전세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뭉칫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 상당액으로 차임에 이렇게 가름하는 것, 그 뭉칫돈을 전세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세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법적 성질로 보면 하나의 임대차 계약인 것이다. 그런데 뭉칫돈을 집어넣었을 때, 전세금을 집어넣었을 때 전세의 경우에 대해서 민법은 이에 관한 등기를 하면 이거는 전세권이다. 전세권이다. 그래서 차임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뭉칫돈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전세금을 주고 여기에다가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전세권 등기. 그러면 이것은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이거는 목돈이 들어갔을 때 그거 전세권을 등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면은 부동산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 임차권은 채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권. 그래서 요 임차권하고 여기 전세권, 물권으로서 전세권 이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로 해가지고 매월 말에 이렇게 차임을 지급하는 거, 그러한 것이 등기가 되는 것은 임차권 등기라는 거죠. 임차권. 그런데 목돈, 뭉칫돈을 넣어놓고 이자로 이렇게 차임에 가름하고 있다가 그것을 등기를 하면 그거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의 경우에는 이제 물권적이 아니니까 이건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임법에서는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미등기 전세다. 미등기 전세. 그 표현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의 법적 성질은 물권으로서 전세권입니까? 아니면 채권인 임차권입니까? 임차권이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의 임차권. 여기도 이제 가볍게 같이 읽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이 가지는 각종의 권능을 모아서 부르는 이름인데 그중 핵심적인 권능은 사용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청구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그 반면에는 임대인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반면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에는 그가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또 소유자로 남는 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계상의 보호가 인정이 안 되니까 주인이 바뀌면 방을 빼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뀌는 한은 쫓겨나지 않는다. 또한 타인에게 용익물권을 설정을 해줘버린다. 그러면 물권자하고 채권자가 있으면 물권자가 지위가 우월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그 물건을 직접 재배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설정을 해줘버렸다. 그러면 또 방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에서는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은 보장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임차권은 채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는 임대인만이 지는 것이고 임차인이 그 이행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자기 채무자한테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원래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든지 또는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또는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임차인은 임차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할 법적 힘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방 빼야 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권이 임대인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약점이 있다. 물론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권리 행사를 당해가지고 반환을 했을 때에는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원래의 목적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목적은 이미 달성할 수가 없고 뭘로 체결하는 겁니까? 손해배상, 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금전에 의한 사후적인 처리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 34번 부동산의 임차권에 대한 영. 그러나 민법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가지고 임대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되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즉 이건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채권인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이거를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 임차권은 이제 대물이 됩니다. 대물이 된다. 요 대가 뭐였습니까?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그 다음에 물은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 임차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주인 바뀌면 방 빼야 되는 거고 자신의 채무자인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면은 대물이 돼가지고 자기 채무자가 아닌 제3자한테도 이 대항력을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판례 사안으로는 임차권에 기초한
그 말소 등기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를 긍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이제 다시 한번 물권자 청구권에서 내지는 임대차에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하면 대물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다. 대항력에 따른 의미는 결국에는 무슨 말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갑이 이제 주인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옮겨줬다. 그런데 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서 이 병한테도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겼다. 그래서 이 임차권을 관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 지금 병한테 물건을 팔아버렸죠. 그러면 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 임대인 지위의 당연 승계.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는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어떤 승계인다. 근데 이 승계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은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면책된다. 그래서 이 승계는 면책적 승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면책적 승계의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보증금 반환 의무. 갑이 되겠습니까? 병이 되겠습니까? 물론 임대차 보증금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있었을 때 보증금 반환은 얘는 면책,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하게 된다. 이게 이제 주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세권과 관련된 판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0페이지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동산 임차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임차권 등기를 요건으로 해가지고 임차권을 채무자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 관철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보장한 것이다. 이를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 뒷부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그 후에 목적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압류한 사람은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되어서 법의 힘으로 당연히 임대인인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당연 승계,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그 을의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 승계돼 버리니까. 그러면 임차권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기까지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면책적 승계이기 때문에 즉 그 새로운 소유자는 이제 자신이 임대인이 된 것이어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원래의 임대인이 부담하였을 것인 의무를 자신이 임대인이 되었으니까 예를 들면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채무도 부담하게 되고 원래의 임대인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거 정확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넘기셔가지고 제3장 계약의 무효를 보겠습니다. 제1절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의 고장. 35번 제목을 보면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의 고장 또는 이거는 의사표시 과정상의 고장 이렇게 개관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조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계약상의 채권이 채무자의 임의적인 이행에 의하여 소멸하는 과정을 변제로 소멸하는 과정을 뒤쫓으면서 검토를 하여 왔다. 그러나 모든 계약이 이와 같은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선 채무자가 그 계약상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의 법률 문제는 물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전제로 이행돼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계약을 둘러싼 이러한 고장은 방금 본 것처럼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들이 이행하여 가는 과정, 이행 과정 거기 표시를 해두시고 이행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립 과정의 고장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행 과정에서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고 물론 그보다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과연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애초에 그 계약의 내용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계약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법률 행위의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애초에 그 계약의 내용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효력이 발생되려면, 유효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뭐 무효가 되고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것을 먼저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이미 자기 의사에 따른 이행에 의해서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장이 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경우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처음 이제 기본 강의 가게 되면 민법 총칙에서 처음 이 고장이 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요건이다. 그러면 법률행위 요건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원하는 바, 그 효과, 권리 의무가 그대로 생겨나려면, 유효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가, 어떠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거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총칙, 각칙 구조, 개별적인 것, 거기에 공통적인 것을 먼저 끄집어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법률행위 요건도 두 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성립요건, 요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효력요건이라는 것을 살펴본다. 그러면 성립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이 성립했다. 그러면 계약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립요건은 계약이, 법률행위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부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거를 검토해가지고 계약이 존재한다. 그게 인정이 되면 그 후에 그 계약이 이제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효력이 없는가, 원하는 바의 효과가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가, 이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이제 일단 성립 요건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먼저 당사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그래서 당목의, 당모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은 당사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은 목적, 이거는 법률행위의 내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속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그래서 여기서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래서 당사자가 있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게 유효하려면 당사자는 어때야 되는가? 그럴 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음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행위 능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사자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패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목적 부분을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률행위 내용이 확정 또는 확정되어 있는가 내지는 확정 가능한가, 이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가, 확가적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한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게 실현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했을 당시에 이미 그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다 하나씩 검토를 해본다. 다음에 적법한가, 뭔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가지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 따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따진다는 겁니다. 따져봤는데 문제가 없다. 즉 확정되어 있고 실현 가능하고 강행법규를 어긴 것도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도 없다. 그러면 또 패스. 2단계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는 정상적일 것.
정상적으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여기까지 통과가 되면 전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 계약은 유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무효다. 효력 요건 유무효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때의 무효는 넓은 의미의 무효입니다. 광의의 무효.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광의의 무효 속에는 무효 플러스 취소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취소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효과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 이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 능력이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고장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한 능력자라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3명을 두고 있습니다. 3명을 둬가지고 이제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둡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일단 얘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얘들은 신경 쓸 수 없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을 잡니다. 만 19세 미만. 그러면 법에서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갑이 있다. 갑이 을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러할 때 뭐라고 해버리냐면 A라는 법정 대리인, 1차적으로는 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친권자, 이거 부모. 그래서 여기에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사자 부분이 통과가 되려면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한되는 이 제한 능력자가 동의가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건 고장이 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면 이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성. 그러니까 효력 요건은 유무효라고 말을 했지만 제한 능력자가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취소를 해버리면 어차피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것을 무효하고 취소 가능성을 전부 다 포함해서 광의의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목 1을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면 여기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게 요 2번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의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과 3번이 성립 과정의 고장. 그 다음에 목적, 내용에 해당하는 2번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 이것을 내용으로 인한 고장, 내용 고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구별되는 게 왜 중요한 실익이 있는가, 그것 자체는 점점 검토를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의 고장과 내용의 고장은 다르다. 과정의 고장과 내용의 고장은 다르다. 이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썼던 부분을 두 문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성립 요건은 당, 목, 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해서 권, 의, 행 암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화, 가, 적, 사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정상적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부 다 각각 하나씩 볼 거니까 이렇게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걸 하나씩 보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초반에는 조금 이게 각각 내용이 어떤 걸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외워두는 겁니다. 당목의, 권의행, 화가적사.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정상적일 것 했으면 정상적일 것 반대말은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으로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근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있겠죠.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랬을 때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역시도 그냥 일단 두 문자로 정리만 해두는 겁니다. 비통착사강이다. 비통착사강이다. 각각 내용 배우면 애들이 뭘 말하는지는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통착사강이다. 비통착사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용 고장인지 아니면 과정 고장인지 그 예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초에 그 계약의 내용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되려면 이게 바로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계약 내용대로의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가 문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직 만 19살이 안 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누구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가. 가로를 보시면 실제로는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신권자의 동의가 없이 미성년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은 과연 유효한가 하는 형태로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다. 답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 일을 잘 처리해주면 일정한 액의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 나중에 약속대로 그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지금 여기 화가적사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겁니다. 뇌물죄라는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럴 때 그리고 이와 같은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둘러싼 법률 문제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거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지금 1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 권의 행에서 행.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한 경우. 사기는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비통착사강 사. 즉 3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가 바로 전자에 해당하고 과정에 고장이 나는 것이고 성립 과정에 고장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 사람을 살해할 것을 약속을 했다. 돈 받고 뭐합니까? 청부살인 같은 거 하는 거 내지는 첩살림을 하는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여기에 바로 내용에 고장이 났고 특히 사회적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들인 겁니다. 그것은 내용 고장이다. 결국 이 절에서는 그 중에서 계약의 성립 과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1번과 3번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고장 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 민법이 규율하는 내용의 개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의 고장에 관한 설명들은 이 고장에 대한 과정에서의 설명들은 모두 계약이 일단 성립하여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성립 과정에 일정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그것이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과연 그 계약이 그 내용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즉 유효한가를 따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했던 계약의 유효한 성립, 운운한 것은 이거 성립해서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유무효를 따진다. 이 2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그러한 의미로 말한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일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효과 발생 유효다.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면 자, 성립 요건에서 법률행위 요건을 따질 때 성립 요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효력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뭐라고 본다 했습니까? 당, 목,
의를 따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권, 의, 행 이 부분을 따지고 그 다음에 확과 적사 이 부분을 따진다. 검토를 해본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정상적일 것,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닌지 이 부분을 따져본다라는 겁니다. 따져본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권리 능력 같은 경우라든지 확정 내지는 확정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소유권자, 채권자, 그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생존하는 동안 주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사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효력 요건에서 고장이 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소리죠. 사람이 없다라면 당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그러면 당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야 이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 유무효 문제가 아니라 계약이 존재하는지 당사자가 없으니까 성립 요건의 문제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한 학자들도 최근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확정 부분도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설의 대립이 지금은 있고 그러한 부분인데 이거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러한 분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설의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별이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할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학설이 다툼이 있음에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성립 요건, 효력 요건 나눠가지고 그 구별이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것은 이러한 실익이 있다라는 거죠. 실익이 있다. 이러할 때 이러한 실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그 실익 자체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하나를. 그래서 이거 판례 이름은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입니다. 횟집 사장님 사기 사건. 그 다음에 부제목은 광어 우럭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기라는 단어를 잠깐 봤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비통 착사강에서 사. 그런데 이제 일단 조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다. 사기당해서 매매계약 체결하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전제로 해두고 그것만 전제로 해두고 이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냐면 횟집에 갔으니까 이제 횟감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어 한 마리 이렇게 고릅니다. 광어 두 마리. 여기가 횟집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을이 고객인데 여러분이 지금 횟집에 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광어 한 마리, 광어 두 마리 골랐습니다. 우럭 한 마리, 우럭 두 마리 이렇게 골라서 이 네 마리를 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우럭은 맛이 같다. 여러분이 지금 맛이 간 우럭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싱싱한 우럭 같은데 사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탱크에서 이 횟집의 수족관으로 옮겨올 때 잘못해가지고 이 우럭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바닥에서 한 5분 정도 바닥바닥 되더니 얘가 맛이 갔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우럭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그런 이야기 듣고 어떻게 이 우럭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세 마리만 사자. 그래서 이렇게 우럭 세 마리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알고 보니까 이 횟집 사장님이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여러분을 사기를 친 거였다. 무슨 말이었냐면 이 우럭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매우 눈으로 가장 싱싱한 우럭을 골랐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은 뜨내기 손님. 그래서 단골 고객을 위해 가지고 이 우럭을 안 팔려고 여러분을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내막이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세 마리를 샀는데 세 마리를 사고 이제 횟집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뭔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걸릴까요? 만약에 이 우럭 1
지금 맛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이 우럭 1이 횟감으로 나오면 우럭 2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라는 거죠. 절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끄급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장님하고 특약을 맺습니다. 어떤 특약을 맺느냐. 이 우럭 1은 절대 우리 밥상에다 올리지 마라. 절대 우리 밥상에다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은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 이 매매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제외 특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제외 특약을 맺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를 쳤다라는 거죠. 사기를 쳤다. 제일 싱싱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례 사안입니다. 이랬을 때 이 제외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사장님이 사기 쳤습니다. 사기 쳤다. 그랬을 때 요 우럭을 절대 팔지 않기로 하는 매매계약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인터넷 보시면서.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신있게 말씀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이거 맞추면 여러분은 대법원 판사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틀려도 고등법원 판사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는 취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이 우럭 1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이 세 마리에 대해서죠. 만약에 마시간 이 세 마리에 대해서 얘들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이때에는 체결해서 매매계약이 존재하니까 취소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기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우럭 1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외특약이라는 건 뭡니까? 얘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말자고 특별히 다시 한번 약속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거는 취소할래야 취소할 것이 없다. 그럴 때 여기에서 구별 실익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나온다라는 거죠. 무효나 또는 취소 이러한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해서 성립 요건을 갖춰서 존재할 때 존재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없다면 무효라든지 취소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 판례의 태도이고 구별 실익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이 기출 판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건 두 번째 실익입니다. 두 번째 실익은 뭐냐면 방금 전에 일단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약은 성립하면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을 다 갖췄으면 유효가 되겠죠. 효력 요건을 못 갖추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원칙이겠는가? 그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계약들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장이 나가지고 법원에 가게 되는 것, 그러한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유효한 것들이 많습니까? 유효한 것들이 많죠. 수많은 계약들, 그런 것들 유효한 게 많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소수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효가 원칙이다. 다음에 무효는 이렇게 예외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가 나눠버리는 순간에 원칙과 예외가 나누어지는 순간에 이거는 입증 책임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입증 책임. 자,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 돈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립요건, 당사자 있었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사표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가지고 권리능력도 있습니다. 의사능력도 있습니다. 행위능력도 있습니다. 확정됩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적법합니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본문, 단서, 원칙, 예외 구조, 적극요건, 소극요건 나눠지는 순간의 입증 책임은 갈라져 있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고 있죠. 대금 달라고 공격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적극적인 이 유효
이 요건만 입증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계약서만 들이밀면 된다는 겁니다. 왜? 계약이 성립됐다는 게 인정만 되면 유효한 것이 원칙이니까. 그러면 공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뭘 입증을 하는 거냐? 아니다.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다. 적법하지 않았다. 이러한 식으로 소극 요건, 안 주려고 방어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게 되는 그 구조가 된다. 그 구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그 표현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조금 전에 무슨 그 청부 살인 같은 거 1억 원 주기로 하고 청부 살인하기로 했다. 그러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1억 원을 달라고 하면 아니다. 나는 못 주겠다. 이거는 사회질서에 위반됐다. 그러한 식으로 무효 사유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 주장자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랬고 이제 요 부분이 그동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다가 이제 그 25회 시험에 출제가 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것만 외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바꿔질 수도 있으니까, 틀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한다는 거죠. 왜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두 걸 나누는데 성립하면 유효한 게 원칙이고 무효인 것은 예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사람은 성립해서 유효가 되는 거니까 성립했다. 이것만 입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립했다라는 것은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에서 이 예외가 되는 부분은 소극 요건으로서 이쪽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 방어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하여 둘 것은 일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특히 소송에 있어서 일단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기만 하면, 계약서 들이내밀어가지고 성립이 인정되기만 하면, 당목의에 다 존재한다는 게 인정되기만 하면 이제는 그 계약이 애초 무효라고 또는 후에 취소가 돼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무효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하에서 살펴보는 계약의 성립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의 고장들은 이와 같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쪽에서 주장하고 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이하의 고장 사유들은 이 부분, 이런 고장 사유들, 의사능력이 없는 것,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 적법하지 않는 것,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인 것, 이러한 고장 사유들은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서는 모두 소극 요건에, 이 방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 방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여야 되는 소극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봐두시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의사 무능력과 그다음에 제한 능력, 물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